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 코스피는 2% 가까이 상승하며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더 조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신청을 중단하면서 연말 대출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를 묶는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한 사람당 30만 원을 배상하려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피해 배상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거품 논란의 분수령이 된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새벽에 발표됐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 AI 거품론을 걷어내면서 글로벌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사흘 만에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신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며 신만전자를 탈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하며 57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에 장비주도 뛰었고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력 설비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 들어 국내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엔비디아 실적으로 AI 수요가 견조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영향입니다. 매년 이익이 60%씩 50%씩 나는 기업이 PER이 33배 정도다. 과연 비싼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AI 버블로는 조금 지워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어제보다 1.92% 오른 4,004.85에 장을 마쳤습니다.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6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 기관도 7,500억 원 이상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간밤에 공개된 지난달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선 다수 위원이 금리 유지를 선호한다고 밝혀 매파적 기조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용지표 같은 것도 12월 FOMC 이후에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예전처럼 살아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퐁당퐁당하는 장세로 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37% 오른 891.9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 대출 한파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줄줄이 조이던 은행권이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이 전세대출 창구도 잇따라 닫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른바 대출 절벽이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올해 안에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신규 대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 대출 절벽이 올해도 시작된 겁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실행 시 필요한 모기지 보험 가입도 이미 멈춘 상태입니다. 모기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서울은 5,500만 원, 경기는 4,800만 원이 빠집니다. 전세자금 전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별로 알아보니까 다 한도를 소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을 따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에도 모든 게 공평해야지. 초반에는 됐다 했다가 연말엔 또 안 됐다는 거 말 자체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막았고 우리은행도 11월부터 12월까지의 모집인 한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모든 영업점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대출 문을 닫아뒀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재개한 곳도 있지만 물량은 적고 금리는 높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카오뱅크는 한 달여 막아둔 주택 구입용 주담대 접수를 다시 열었지만 오픈런에 실패했다거나 금리가 너무 올랐다는 후기가 쇄도합니다. K뱅크는 주담대 금리 상단을 7%대까지 올려버렸습니다.
한도가 찬 은행들이 대출 밀어내기에 나서면서 다음 달 말까지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은 어디든 열려있는 창구를 찾아 더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한강벨트와 강남권 집값이 상승폭을 키우는가 하면 그동안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던 비규제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시작됐습니다. 윤재 기자, 이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쉽게 안 잡히고 있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된 영향이라고 부동산원은 분석했습니다. 한강벌트 대표로 꼽히는 성동구는 0.43%, 용산구는 0.38%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지역은 10월 2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행된 다음부터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엔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강벨트의 상승 흐름은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뿐만 아니라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던 경기권에서도 집값이 상승을 시작했죠. 네, 경기는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비규제 지역들이 상승폭을 확대한 게 눈에 띕니다. 한 달여간 흐름을 봐도 고압권에 머물렀던 경기 화성, 구리, 수원, 건선은 15대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점 이후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 역시 0.47%, 용인 수지구도 0.42% 올랐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이처럼 연이은 초강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규제가 오히려 오늘이 가장 낫다는 식의 불신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김인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서 연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오늘 국토부 장관이 추가 공급 의지를 밝혔어요. 어떤 게 예상되나요? 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주택공급 TF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가 잘 안 된 지역 및 노후 정부청사 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노원구 태릉CC, 용산구 캠프킨 부지,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유휴 부지 등의 주택 공급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발표하면서 공급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며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는 LH와 함께 TF를 출범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지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움직임이죠. 네, 정부는 5년간 135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LH 인력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각종 비위와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조직 개편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 사업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서 LH가 다시 막강한 권한을 줄 경우 고양이의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을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수의계약을 악용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싸게 산 국유지를 몇 달 만에 2배 가격에 되팔아도 현재는 이를 막을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 이를 차단할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A씨는 창원에 있는 국유농지를 수의계약으로 5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5달 뒤 이 농지를 11억 9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5달 만에 2배 차익을 챙긴 겁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수의 매각된 국유농지 10건 중 1건은 매수자가 재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팔아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국유농지를 빌려 5년 이상 경작한 A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수의 계약으로 싸게 산 국유지를 얼마 동안 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매입 하루 뒤 되팔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의 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악용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수의 계약 예외 조항들을 조금씩 합리화해 나가면서 줄여가는 방향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수의 계약으로 산 국유지를 되파는 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악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고가에 매각된 국유지의 경우 근저당이나 소유권 변동을 살펴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국유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초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이 자동차 보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질 않고 오히려 더욱 수법은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당한 사람이 한패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SNS 같은 새로운 수법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가만히 있던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맡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자동차 보험 사기를 공모하고 고의 사고를 낸 혐의자 18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2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모집책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 보험 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하며 공모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책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공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후 모집책과 공모자들은 가해자, 피해자 등 역할을 나눠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 추돌 등 다양한 고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에는 보험사로부터 대인 합의금과 미수선 처리비를 편취하고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SNS,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 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 30대가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SNS, 텔레그램을 통한 자동차 고의 사고 제한은 단호히 거절하고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보험 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이어서 해킹 피해자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의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국민 절반의 유심 정보가 유출돼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8억 원이 부과된 SKT 해킹 사태. 고객 4천여 명은 SKT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심의를 벌인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SKT가 피해자 1명당 3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심 정보 등 25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돼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데다 고객들의 불안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SKT는 법률 검토 끝에 강제성이 없는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한 배경으로는 전체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KT의 결정에 따라 조정안이 불성립되면 피해자들은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구 금액은 그보다 약간 좀 상회해서 청구를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좀 고민해서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 약 9천여 명이 신청한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는 만큼 SKT를 향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물가 상승세가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두고 다시 들썩이면서 특히 먹거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3.5%와 3%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자 가성비 좋은 구내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급식업계는 이 메뉴 다변화를 통해서 이런 국내 고객 유입을 늘리는 한편 이뿐만 아니라 K푸드 열풍을 타고 해외 시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수제버거에 두툼한 감자튀김과 어니언링까지. 서울 성수동 유명 수제버거집과 협업해 그 메뉴 그대로 구내 식당에 옮겨왔습니다. 한편에선 한식 한상 차림음 식사를 비롯해 샌드위치와 김밥,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합니다. 인바디 검사와 전문가 상담을 받고 맞춤형 식사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끼 평균 7,000원 선인 K급식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와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의 해외 사업장은 최근 4년 사이 25% 늘었고 해외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K급식도 날개를 달려면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의 안전성이잖아요. 각국에 또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급식을 포함해서 이 한식의 어떤 더 세계화, 또 현지화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업계의 해외 각국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시장은 양극화되는 모습입니다. 연말 성수기를 타고 업계가 경쟁적으로 이색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는데 특급 호텔에서는 50만 원짜리 케이크가 등장한 반면 이 편의점에선 1인 가구를 겨냥한 4,000원대 가성비 좋은 케이크를 내놓고 있습니다. 케이크 맛도 또 모양도 가격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급 식재료인 트러플 중에서도 최상급인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간 신라호텔의 케이크입니다. 유명인들의 SNS에 올리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케이크 가격은 무려 50만 원입니다. 50만 원대 이상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일반 그 대중적인 가격 포지션의 그 케이크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과시용이 좀 지나치지 않나. 투썸플레이스도 포르쉐 등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들과 협업한 프리미엄 케이크를 선보였습니다. 911 모델을 저희가 케이크로 조금 구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헤네시랑 협업하는 케이크를 12월 1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투썸 기술들이 들어가서 이 겨울 시즌을 조금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을 하였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는 딸기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전체를 딸기로 감싸 이름도 딸기 폭탄인 케이크를 내세우며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과일 원물의 그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한 케이크이고요. K-팝 데몬 헌터스 컨셉을 반영한 헌트릭스 골든 케이크와 크리스마스 기획용 케이크 10일 정도 함께 기획했습니다. 편의점 GS25는 1인 가구를 겨냥한 4,000원대 가성비 케이크를 선보이는 등 연말 성수기를 겨냥한 각양각색의 케이크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보통 헬스장을 장기간 등록하면 가격을 싸게 할인해 주죠. 이걸 믿고 1년씩 덥석 등록했다가 나중에 헬스장이 폐업하고 업주가 잠적해서 돈을 떼이는 피해도 많은데요. 요즘엔 한술 더 떠서 이 헬스장을 관뒀는데도 앱을 통해서 자동 결제가 되는 새로운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서주영 기자, 우선 헬스장 같은 이 체육시설 피해 여전히 많이 늘고 있죠?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실내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만 800여 건이 넘어서 1년 사이 11%가 증가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헬스장 피해였고 필라테스와 요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와 유약금 등 계약 관련이 대다수였는데요. 특히 운동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환불액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차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앱을 통해서 자동 결제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헬스장에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휴헬스장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이 등장했었는데요. 이마저도 관련 피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 앱의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결제 카드를 등록하고 원하는 헬스장을 등록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비용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인데요. 자동 결제된다는 걸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와 아예 해지 기능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할인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점을 주의하는 한편 3개월 이상 구독 시 할부로 나눠서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골프전 그룹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골프전 600여 명 임직원들은 서울 수서지역과 상계지역 일대 가정집을 방문해 연탄 7천여 장과 쌀 200여 포대, 김치 600여 박스 등을 전달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작은 정성이 지역 주민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골프전은 지난 2016년부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서울 강남구에 예치자산 10억 원 이상 고객을 위한 압구정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공식 개설했습니다. 이번 압구정 센터는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모델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겁니다. 1호 고객은 박세리 감독으로 한국 골프의 개척자라는 점에서 은행의 전략적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SC제일은행은 설명했습니다. SC제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의 1호 고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월드 클래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효용성이 다한 낡은 규제에 대안을 고민해보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서 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이 SSM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SSM은 절반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포지만 이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를 10년 넘게 적용받으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이 소상공인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SSM. 영업시간까지 한참 남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현재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슈퍼 주변 편의점과 빵집, 카페 등은 이미 영업이 한창이지만 슈퍼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SSM은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거나 출근길에 잠깐 들려서 간단하게 사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불 켜놓으면 7시부터 그냥 막 들어오세요. 장사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되게 화를 내고 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SSM은 대형마트와 똑같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영업시간뿐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상점 반경 1km 이내 출점할 수 없고 매달 이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법은 이달 일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해 또다시 4년 연장됐습니다. 문제는 대형마트는 대기업 직영인 반면 SSM은 절반이 가맹점포라는 점입니다. 지에스더 프레시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SSM 매장은 모두 1,460여 개. 이 가운데 절반은 소상공인 가맹점입니다. 규제의 취지가 동네 소규모 상점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동네 슈퍼 인근에 SSM이 들어서도 동네 슈퍼의 전후 매출 변화는 1%가 채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새벽 배송 등을 강점으로 온라인몰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동네 슈퍼든 SSM이든 오프라인 상권이 살아남으려면 상권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SM의 아침 영업이 금지된 게 가장 새벽 배송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SSM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이든 다이소든 모든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오히려 오프라인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규제 법안이 이번에 4년 연장되긴 했지만 국회 내에서도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SSM 규제로 정작 지역 상권만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SSM은 규모와 영향력이 다른 만큼 업태 특성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G 최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맑은 하늘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구름이 많은 제주도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의 건조함도 계속됩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나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춘천 영하 3도, 대구는 영상 3도로 오늘 아침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10도, 춘천 11도, 대구 12도로 오늘 낮보다는 3,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쭉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수도권 1도 내외, 대전 2도, 춘천은 영하 3도가 되겠고요. 낮에는 11도 내외로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부산 13도, 제주는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겠지만 건조합니다. 3, 4도로 아침을 맞이해서요. 낮에는 11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에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동해에서 거세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서해안과 전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